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웨이 영어 설명회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2023년도네요.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예비 중3을 위한 기본 과정 그리고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더 웨이 가장 이제 주요 수업이죠. 정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일정 10개월간의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 중3,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입니다. 3학년에서 내신 우리 잘 받자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가 여기서 되어야 합니다. 플러스 수능까지요. 자, 우리 방대한 내용이 우리 10개월간의 로드맵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정원입니다. 저는 정규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더 웨이에서. 저는 동시통역사로서 활동했었고요. 그러다가 일찍이 저희 이제 취향을 깨닫고 강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2년간 했었고, 제가 했던 동시 토익 강의가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이버 평점을 받은 이 책을 출간도 했었는데요.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대표 강의였습니다. 토익 강의가 이제 유명한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강의는 굉장히 웃기는 강의도 있고요. 또 어떤 강의는 굉장히 선생님이 독서를 잘하세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막 이렇게 동기부여 시켜주는 강의도 있고요. 저희는 그냥 콘텐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그냥 학구적인 수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제가 10여 년간 수업하고 아이들하고 호흡하면서 탄탄하게 쌓은 저만의 문법 강의는 뭐 제가 어떤 획을 그었다라고 자신합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들었던 수업입니다. 이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더 웨이에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가는 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신정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 과정 수업을 맡아주실 겁니다. 카이스트 학사 석사 마치셨고요. 영국의 워딩 테크니컬 센터에서 근무하셨고, 이 동시토익 교재에 저랑 같이 집필하셨습니다. 기본 과정 수업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저희 동시에 토익이 이제 어떤 평을 받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강의인가 보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많이 들었던 평을 모아놓은 이 홍보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뼈대 바르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뼈대만 바르니까 해석이 그냥 나오더군요. 자, 이 뼈대 바르기라는 게 저희 동시 토익,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의 더 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한 강의는 정말 처음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종강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평도 있었고요. 제 아이가 크면 뼈대 바르기를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수업을, 동시토익 수업을 들으시고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고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서는 연락 오셔가지고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 다시 이 전화나 뼈대 바르기 작업 재본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저만 알고 싶은 못된 욕심이 안 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저희 수업을 잘 설명해 줬던 문구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엉켜있던 영어 문법들이 퍼즐 맞추듯이 정리가 되는 신비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저랑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문법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뇌는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시켜주는 수업을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중학교 때 뼈대 바르기를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더 웨이를 통해서 중학생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학생인 우리 아이가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하는 걸 저하고 지금 한 1시간 남짓 돼서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저희 로드맵을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기본 과정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24회의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4월 달은 중간고사 준비 내신 수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정규반으로 이어지는데요. 정규반은 이제 32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더 심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반에 가서 보면 이제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32회 수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정규반 초반에 이제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 저랑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중3의 경우는 기말고사가 좀 빨리 있죠.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기말고사 대비까지 저하고 같이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개월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간 저희가 해나가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내신 준비가 아닙니다. 중학교 내신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등급을 위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수능까지요. 수능까지 전체적인 틀을 다 잡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 예비 중3 아니고 예비 중2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요번 1월 달에 시작하는 기본반에서는 예비 중2는 아직은 받지 않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직은 고등학교 대비를 전체적으로 틀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 시험도 한 번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시험 보고 문법 시험도 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히고 나면 자, 7월 달에 오픈하는 기본반이 있습니다. 요 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이제 바로 개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반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시작하는 정규반으로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다 끝나고 나면 기본 정규 다 마치고 나서 중3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영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웨이에서 최정의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좀 기다려 주시고 여름방학 때 다시 녹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설명을 다 듣고 가셔요. 저희가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 제가 고등 내신에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이제 수능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 마지막에 가서 저희 이제 더웨이 수업의 시간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지각 변동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그랬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딱 봤는데 상위권이네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중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준비 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이 아이들 공부 정체성이 결정되는 이 시험이 내후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1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박고 중학교 내신 공부가 아니고 고등학교 대비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중학교는 A 등급 3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A가 나옵니다. 당연히 A 나오는 친구들은 나 뭐 영어 잘해요. 괜찮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세분화됩니다. 50%라고 한다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1등급이 단 4%고요. 2등급이 7%, 3등급이 12%,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잘 감이 오지 않는 숫자라서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 반에 30명이니까 환산해 보면 1등급이 몇 명일까요? 4%니까 단 한 명입니다. 자, 2등급이라고 하면 2명이죠. 3등급, 4등급 이렇게 자 우리가 영어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이제 1, 2등급 생각하죠. 그리고 2, 3등급이 돼야지 2점대가 돼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인서울 16개 대학의 수시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너 명이란 얘기예요. 서너 명. 굉장히 잔인한 현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몇 달 있다 진학해서 이런 현실이 펼쳐집니다. 미리미리 대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내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내가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거죠. 모의고사는 처음 본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을 갖춘 친구다. 그렇다면 내신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겠죠. 이 친구는 문법책에 다 잡혀 있고요. 어휘도 어느 정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수업 들어갈 때도 별로 어렵지 않고 시험 대비해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구나 짚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나가는 거죠.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 2등급이 나옵니다. 자, 모의고사보다 조금 이 동네는 다 조금 내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등급의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겠죠. 이해 안 가는 문장도 조금 더 많고요. 어휘도 생소한 게 조금 있고요.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듭니다. 근데 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1,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등급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상향하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3등급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4등급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등급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요등급이 나와요.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를 보면 자기가 보기엔 뭔가 설렁설렁 공부한 것 같은데 2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느끼는 좌절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노력을 덜해서 절대 아니죠. 노력은 더했습니다. 기본 실력이에요. 기본 실력.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해서 중간고사 남겨놓고 내가 6주 전부터 문법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고사 가서 이 절대 시간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기본기, 실력을 갖추는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딱 봐도 글밥이 적죠. 고등학교는 빽빽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중학교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형이 하학적인 내용이 나오죠. 관념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지난 주말에 전시회에 갔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주제 자체가 깊이가 뎁스가 달라집니다. 형이 상학적인 관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서식지는 인간의 인지 능력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도 분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양도 많아집니다. 중간고사 6주 남겨놓고 거기서 드라이브 보이고 승부를 보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자,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내신 시험 유형은 수능 유형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시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내는데 수능과 동떨어지게 내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수시 포기하고 정시러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아예 수업 시간에 등한시하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유형 자체가 다 수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는 주제 문제였어요. 요거를 시험에서는 똑같은 지문인데 순서 문제로 문제를 변형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지문을 다 읽어봤고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변화된다고 해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1, 2등급의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은 자, 이런 어법 문제, 문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서술형입니다. 영작 문제죠. 자, 서술형 문제는 결국은 문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법 문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선여고 2021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지문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어법상 옳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다 본 문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은 아이들이 다 암기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딱 봤을 때 문법 포인트가 뭐냐라는 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은 여기에서 what이 나왔네요. 아주 출제빈도 높죠. 자, what이 나오면 항상 what은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항상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인터넷하고 주어 나왔고요. is broadening 하고 동사 나왔고요. 뒤에 horizon하고 목적어 나왔네요. 주어, 목적어 다 갖춰져 있는 완전한 문장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가서 보겠습니다. 2번에는 have 동사가 나왔는데 우리 의견을 가지다 해석했는데 어색해? 그럼 사역동사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사역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서 동사 원형 아니면 PP가 나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나오느냐 확인해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목적어하고 이 동사하고 의미상 관계를 따집니다. 의견이 확인할까요? 의견을 확인할까요? 의견을 하고 의견을 목적어죠. 목적어 동사 관계다. 그러면 ed가 돼야 합니다. 틀렸네요. 자, 3번 가서 볼까요? 3번에. 자, 요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무리 없는 문제 하겠고 4번 가서 볼게요. 4번에는 네가 믿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하고 나왔습니다. 데디아에서 이제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 자리를 보니까 adopting 하고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자,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지금 뒤에 목적어가 더 paleo diet하고 over hunter gatherers and sisters까지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너무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 탑 3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늘 나오는 문제 복수 취급했네요. 틀렸네요. 자, 5번도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You can hook up with 하고 쭉쭉쭉 나왔고요. 야, 여기 엔드 나왔네요. 엔드가 나오면 항상 뒤에 나오는 단어의 품사와 형태를 확인하고 앞에 병렬 구조 확인해 주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동사 ing가 나왔는데 앞에 동사 어디 있나요? 동사는 ing 없네요. 동사 원형밖에 없네요. 자, 그럼 훅업하고 find하고 병렬이 돼야 돼요. you can이 여기는 있고 you can이 여기서 생략됐다. 이런 구문입니다. 조동사 돼서 동명사 ing 못 나오죠. 동사 원형이 돼야 되네요.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이 문장을 지문을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ended에 그때 find 동사 원형이었는데 이런 게 생각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결국은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되려면 외워가지고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보면서 와시구나, have 사역동사구나, 문법 포인트가 눈에 탁탁탁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법 문제가 그렇게 변별력을 가리는데 중요한데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유명한 어떤 이런 어법 문제 대비 문제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잘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 연습 많이 해볼 수 있도록 2021년, 22년 이 근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인근의 고등학교들 내신 문제를 전부 다 저희가 취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훈련이에요. 하다 보면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소수령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응강요고 2021년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글은 이미 다 숙지한 글이죠.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 주제를 영작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하면 안 되고 변형할 수 있고. 자,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읽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시작은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making 문장 시작에 또 동명사로 시작했습니다. 동명사 주어.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making a small request. 작은 요청을 하는 것. 작은 부탁을 하는 거죠. 친구한테 100원만 꿔줘. 뭐 이런 거. 나 휴지 한 장만 줘. 뭐 가방 좀 들어줘.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인데 뒤에 접속사 대시 나왔습니다. 자, 대신 명사 대에 났으니까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뒤를 먼저 끌고는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요청은 요청인데 어떤 요청이냐? That people will accept naturally.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락할 그런 작은 요청. 그 정도는 사람들이 들어줘. 이런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국말로 요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큰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큰 부탁을 하기 전에 작은 작은 부탁을 먼저 해보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영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큰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높여줍니다. increase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못 취급한다. 방금 전 문제에서 알려드렸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동사에 뭐 붙여야 된다? s 붙이는 거. 요게 요소 수령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시킵니다. 뭐를? 가능성을요. chance는 기회 말고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떤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큰 요청을 수락해 줄 가능성. 수락하는 건 accept인데 전치사들이 있으니까 동명사 형태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큰 수락. 이렇게 나왔고 afterwards는 부사니까 문장 끝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반드시 여기서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여기 소진했는지. 자, increase 썼고요. the chances of 썼고요. accepting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a big request. afterwards 하고 나왔어요. there. 소유격이 하나 남았네요. 얘가 만점짜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자, 소유격은 당연히 명사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chances 앞에 관사 있어요. 영어에서 관사, 소유격은 같이 못 쓰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자, 명사가 request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얘를 집어넣을 자리를 못 찾았어. 여기서 감점이 많이 됐을 거예요. 자, 얘는 동명사 앞에 들어갑니다. 동명사가 소유격의 소식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도대체 뭔가요?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고 싶을 때 for 플러스 명사를 써줍니다.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주어니까 그들이 나중에 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올려줍니다. 이런 영작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술형에서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문법을 이해하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법이 적용된 완벽한 문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레고 조립할 때 해치해 놓고서 조립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해체하면서 하나하나의 역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세밀한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준비는 똑같습니다. 일단 문법 책에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어휘, 기본 어휘 필요한 거 외워놓으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조. 구조는 저희 학원 들어와서 2, 3주만 지나면 구조는 달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영어는 다 똑같은데, 자,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임계점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어휘는 굉장히 많이 외워놨어요. 구조도 잘 보는데요. 문법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좀 독해가 덜 되는 게 아니고 독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삼박자가 다 균형 있게 임계점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만나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렇게 임계점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 이렇게 성층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소위 우리 반에서 영어 1, 2등 하는 애들 보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설렁설렁 공부하는데 쟤는 영어 잘해요. 자, 설렁설렁 잘할 수 있어야만 1, 2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준비하는데 그 많은 과목을 미친 듯이 암기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문법을 공부하거나 어휘를 쌓거나 나의 기본기를 쌓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 준비가 이미 된 상태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언제요? 중학교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법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 고질병을 이제 그만 해결해야 됩니다. 자,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해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독해를 해볼 건데요. 어휘는 미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ambiguous하고 나오면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고요. context, 문맥 이런 뜻이고요. indicate 하면 보여준다. intend, 의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ambiguous term is one which has more than a single meaning and whose context does not clearly indicate which meaning is intended. 자, 이렇게 읽었는데, 아, 그렇구나. 다 이해됐어? 그러면 내신도 나오고 수능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알긴 알겠는데 확 잡히지가 않아.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읽었던 문장의 정보는 싹 날아가죠. 휘발되죠. 그리고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문법 때문입니다. 문법. 자, 문법으로 구체적으로 요런 의미구나 확 정리가 돼야지 머릿속에 구체적인 정보로 정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지. ambiguous term 하면 애매모호한 용어란 뜻이고요. 근데 그 애매모호한 용어가 is one. 한 개입니다. 그랬으면 땡, 소설 쓴 겁니다. 자, 여기서 one은 대명사예요. 이럴 때 써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올 때 씁니다. 친구들이랑 우산 사러 갔어요. 나는 빨간색이 마음에 든다. 난 노란색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I like the pink one. 나는 분홍색 우산이 마음에 들어. 자, 원은 앞에서 언급된 umbrella 받아오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에 언급된 명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term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용어는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인데요? 당연히 뒤에서 위치 관계대명사가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나왔다. 묻습니다. 자,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끌어오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설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용어냐면요. which has more than a single meaning. 하나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다의어라 그러죠.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뜻이 세 개, 막 네 개 이렇게 돼요. 당연히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애매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잘 이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whose가 나왔습니다. whose. 자, 얘도 관계대명사네요. 묶습니다. 자, 끝까지 묶었습니다. 그래서 원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A and B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는 깔끔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후수는 해석을 할 때 끌고 오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나온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죠. 이 명사를 후수 자리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키가 있습니다. 넣을 때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후수가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의 형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은 term을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유격의 형태니까 후수 자리에 terms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해석해 봅니다. 그 용어의 컨텍스트, 문맥이 자, 문맥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단어가 쓰였어. 그럼 그 주변의 글의 내용을 우리가 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용어 주변에 있는 글의 내용, 문맥이 does not clearly indicate. 분명하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러면 또 소설 썼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온 위치랑 똑같이 위치 아닌가요? 생긴 건 똑같은데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요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얘는 명사가 있죠? 그럼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자, 얘는 앞에 보니까 indicate.
indicate, 보여준다. 동사죠. 동사. 동사 뒤에서는 형용사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동사 뒤에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자, 명사절일 때 위치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자, 간단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산 막 고르고 있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know which one you like. I know 앞에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명사절. 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어떤 우산을 어떤 것을 네가 좋아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너 핑크색 좋아하지?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쓰인다고요? 위치는 명사절일 때 동사 뒤에 당연히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항상 꾸며줍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위치 뒤에 meaning 명사 나왔네요. 예, 예, 꾸며줍니다. which meaning. 다이어라면서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의미가 which meaning이 is intended 의도되었는지를 그 문맥이 명확하게 보여주질 않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용어인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정보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문법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법 수업 되게 오래 들었는데요. 많이 문법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서 끝이 났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동시에 토익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문법 설명 쫙 해주고 잘 이해했지 얘들아? 시험 잘 보고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문법 지식을 문장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프랙티스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게 C 빠져 있네요. 요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업에 생각해 보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법 설명만 듣고 그중에 똘똘한 애들은 혹은 그냥 운 좋게 어떤 아이들은 해석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스스로 깨달은 애들은 영어를 잘했고 자, 아닌 애들은 이제 영어하고 화해가 안 되죠. 영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영어 멀어지는 거죠. 너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수업이, 적용하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재가 필요하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래서 잘 팔리는 책이 있어요. 천일문. 천일문이 실제로 문법을 적용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는 교재입니다.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깨닫고 나서 뼈대 바르기란 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뼈대 바르기란 걸 도입을 했죠. 뼈대 바르기가 뭐냐면 오늘 관계대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배운 모든 유형의 관계대명사를 다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을 30개를 발췌를 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수업 시간에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되죠. 하고 그 다음에 연습해와. 라고 해주는 거죠. 요게 뼈대 바르기 연습이에요. 요걸 도입하고 나서 저희 동시에 토익에서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더웨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요 뼈대 바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한 2년 동안 자료 준비했습니다. 더웨이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때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바로 이 뼈대 바르기 발췌하는 거였는데요. 모든 뼈대 바르기 아이들이 연습할 문장들은 학력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기출 지문에서 발췌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그 지문, 그 문장들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15개의 문장, 양질의 문장들, 모든 문법의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을 발췌를 했고요. 이거 발췌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제가 발췌한 문장이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 지금 수업에서도 뼈대 바르게 숙제 열심히 한 친구들은 100%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은 관계되면서 배웠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다 이해하지만 명사 뒤에 나와야지 다 알지만 학원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씩 잊어버립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배운 문법 포인트들을 한 장에 딱 요약해서 나눠줍니다. A4 반만한 사이즈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 그걸 모아놓은 게 문법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저랑 공부하는 특히 정규반에서 4개월 동안은 하루에 3번씩 보라 그래요.
그러면 문법은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어법 문제 있죠? 그냥 보면서 와시구나, 사역동사구나, 팍팍팍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법 문제 서술형 풀기 위해서는 문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문법은 필수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어법이나 서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내신에서 굉장히 예쁘게 두 과 시험 봅니다. 두 과. 한 과당 문법 포인트가 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네 개 문법 포인트 달달달달 공부하고 가면 돼요. 고등학교는 딱 올라가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문법 범위가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내가 조금 약한데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번에 열심히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틀이 완벽하게 잡힌 상태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법 지식을 익히는데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프랙티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설명했었던 뼈대 바르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떤 레시피를 배웠어요. 아니면 백종원 선생님이 텔레비에서 어떤 요리를 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손에 익지 않죠. 내게 되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봐야 이제 내 손에 있고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뼈대 바르기 연습이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동시 토익에서 강의할 때는 방학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40명씩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숙제를 뺏겨왔는지 어떤 아이가 숙제를 엉성하게 해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사실 조교시켜가지고 숙제 검사는 늘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더 웨이는 한 반에 단 9명입니다. 기본반은 6명입니다. 기본반은 정규반은 9명. 자, 아직은 제가 지금 너무 순진한 건가요? 뭐 사업성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려고. 일단은 제가 저의 욕심은 가장 효과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숙제에 뺏겨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저희 정답이 있는데 바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두 배로 숙제 나가고요. 그리고 잘못한 거 반드시 숙제하고 나면 카페 정답하고 확인해서 채점해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가 찾아내는 걸 안 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내가 숙제하고서 정답 보니까 요거 내가 잘못했고 요거 요렇게 요 작업을 해야지만 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채점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개별 면담하고요. 자, 그걸 해 나가니까 진짜 전체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확인 작업 관리 툴을 저희가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뿌듯한 게 뭐냐면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유독 뼈대 바를 숙제를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하던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발견했던 것이 어떤 문장이 나와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잘 발라진다. 이런 거구나. 이런 문장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중간에 뭐가 들어갔는데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게 소유격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게 명사로 보이는 동사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별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이 사전 찾아보면서 이거구나. 이런 아이들은 몇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전 찾아보는 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학원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받아보는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면 벽에 부딪혔을 때 정말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지만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답답해서 잠깐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학원은 가야 되는데 뼈대 바르기 숙제는 안 돼 있고 짜증나고. 자, 그게 반복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도 미안하고 선생님도 또 기분 안 좋고. 네, 그래서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아나토미 해보시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전부 다 분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디서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품사 뜻을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아이들 숙제할 때 카페 열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보실 아나토미라고 써 있으면은 맞는 데 들어간 거예요. 자, 요거 활용하고 나서는 아이들의 숙제율이 그냥 100%입니다, 지금은. 100%가 된 이유는 또 저희가 뭐 80%, 90%뭐 몇 문장 빼왔거나 채점을 안 해왔거나 그러면 그냥 남깁니다. 왜냐면 숙제는 100% 해오는 게 좋아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100% 채우고 갑니다. 뭐 11시가 됐든 12시가 됐건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툴까지 저희가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 바르기 굉장히 중요한 작업 잘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노트죠. 문법 노트는 3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4페이지가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죠. 중간중간 잊어버렸을 때마다 고등학교 가서도 내가 그 문법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책이 될 거고 아이들에게 평생에 있어서의 문법 책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동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동명사 내용이 쫙 한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단골이라고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온 표현. 전치사 by ing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의역하는 거야. 독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죠. 반복해서 까먹지 않고 외워야 되고요. be used to ing 수능뿐만 아니라 반드시 3년 안에 고등학교 내신 문제 중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to는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고 뒤에서 동명사가 잘 나온다. 그런 표현들 너무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나가고 요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는지 늘 시험 보고요. 한 달 정도 지나가서 보면 또 누적해서 예전 거 앞에 거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순환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등 내신 대비를 위해서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법 노트 보면서 까먹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구조파 뼈대 바르기 하고 나면 구조는 달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휘죠. 누가 외우기 싫어하는 어휘. 자, 이 어휘는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자, 습관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저희랑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첫 시험을 봐서 80점 이하인 친구들은 바로 복화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2주간. 자, 2주간 진행합니다.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콜 해주고요.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주 동안 저랑 같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에 이제 그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표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정규반 진행하고 있는 복합 클리닉입니다. 아, 저한테는 이제 뭐 2주가 뭐 저한테는 악몽이에요. 거의 씨름입니다. 9시부터 이제 1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매 2주 동안 야근을 하는데 저희가 너무 중요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채원이가 9시에 시작해서 40분 후에 시험을 봅니다. 이 친구는 월요일, 금요일 월급반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 5개 챕터를 외워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합니다. 그래서 채원아 공부 시작하자. 그러면 인증샷 보내주고 40분에 자 문제 풀어봐. 아, 요거 잘 보자. 요거는 이렇게 복습하자. 이렇게 해서 2주가 돌아가게 됩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1일.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공부하자 그러면 애써 못 본 척 합니다. 아이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전화합니다. 그러면 전화는 받지 않는데 카톡으로 답이 옵니다. 네 하고. 자, 아니면 담이 좀 큰 아이들은 진짜 그냥 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때는 좀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 이제 밴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자, 1일 차에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첫날에 제일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니까, 나 놀고 있던 시간인데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아이들 당연히 심리적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다독다독. 야, 해보자. 선생님 기다리신데,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화는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자, 저희가 이제 교재를, 너무 좋은 교재를 만나가지고, 토익 때는 제가 교재가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복화 교재까지 집필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복화 교재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보통 연구원들이 쓰는데 저는 혼자 쓰느라고. 너무 좋아요, 이 교재가. 그래서 처음에 기본반의 경우는 주니어 능률 실력편으로 하고요. 1.5회 독이에요. 그냥 단어를 잘 외우는 친구는 없어요. 그냥 반복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아이만 있을 뿐. 그래서 반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시 누적해서 반복시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규반으로 올라가면 이 교재는 고3까지 가지고 가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한 챕터당 한 25개 중에 5개는 고난도 어휘가 있어요. 그것만 빼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휘는 나중에 다른 거 다 외우고 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에 가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 쭉 가다가 이쯤 돼서부터 누적 반복하고요. 그리고 3개월차 끝나고 나면은 이제 1회독 완전히 끝납니다. 그럼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3회독 쌓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그냥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좀 보여드릴게요. 중1, 중2, 중3 비슷해요. 크게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한번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겪는 좌절감이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 더 웨이 영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자는 게 저희의 사명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님들도 지금 경험하셨겠지만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초등학교 때 원어민 선생님하고 막 공부 많이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별 상관성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괴리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브릿지 역할은 저희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는 또 난이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쯤에는 요렇게 난이도 형성이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고3 때 또 어마어마하게 한번 점프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3 아이들이지만 저희가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지문과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여기다 맞춰놔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능이면 여기까지 대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 준비를 미리 시켜둡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3년인데 수능 준비 이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고등학교 1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달에 그 중요한 중간고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4월 말에 시험이 있으니까 6주의 시간이 홍암기를 위해 쓰여주고 순삭 날아갑니다. 자, 끝나고 나면 7월 초에 또 시험 있죠? 또 6주의 시간 날아갑니다. 자, 2학기가 됩니다. 2학기 10월 달에 10월 초에 시험 있죠. 자, 그럼 8월 말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끝나고 12월 초에 기말고사 10월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남는 시간이 이제 실력을 쌓아야 할 텐데 5월 달, 10월 달 요 짜투리 시간에는 할 일 많아요. 경진대회 나가야죠. 동아리 활동 챙겨야죠. 수행평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근데 여름방학은 너무 짧습니다. 뭔가 내가 획을 그을만한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뭔가 시작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에요. 좀 짧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겨울방학입니다. 똘똘한 아이들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나 이거 공략해야 되겠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 여기서 한번 내가 역전도 시도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몇 번인가요? 고1 겨울방학 한 번, 고2 딱 2번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과목 공부하고 있을지 다 수학이죠. 그래서 영어 공부, 영어 문법을 뭐 다 잡는다. 고등학교 때 하면 되게 좋아요. 저도 고등학생하고 수업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컸기 때문에 굵어 있기 때문에 이해도도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엉덩이 힘도 생겨 있기 때문에 숙제도 잘해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없습니다. 영어에 할애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수능 영어는 어떻길래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문법 어휘 구조. 요게 다르면서 영어는, 수능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능 영어 이렇게 치면, 영국에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영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능 영어를 풀면서 화들짝 막 틀리세요, 틀리고. 아니, 이런 거를 고3 학생이 한국에서 치고 있다니면 놀라십니다. 하버드 대학 막 대학 교수님이 막 끙끙거리면서 이런 영상 되게 막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문법 어휘 구조가 부족하지 않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자, 글 읽기 능력이 돼야 돼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수능 영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쌤이 비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네이티브 코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수능 국어, 비문학 문제 없습니다. 같은 거죠. 자, 비문학이 왜 그렇게 어렵느냐? 굉장히 어려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막 은유적인 표현, 그리고 굉장히 막 현학적인 표현, 여러 가지 수학을 다 갖다 붙여서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최대한 어렵게 포장하고 있어요. 논리 자체가 복잡한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 거를 간단하게 읽어내는, 주제 파악하고 읽어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비문학보다 쉽습니다. 이게 영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수능 영어 통해서 글읽기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비문학으로 올라갔을 때 할만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어차피 언어기 때문에 글읽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읽기 연습 요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한국말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아주 직관적으로 딱 봐도 확 와닿는. 자, 고1로 올라가면 섭취량, 약간 관념적인 말이 등장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이로움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괜찮죠? 자, 고2 때 조금 더 딱딱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뭐 괜찮아요. 녹색 채소의 충분한 섭취는 건강의 이로움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자, 고3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3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잘 읽히지도 않아요. 러시아 분인가요? 한번 볼게요. 안젤라 M. 지코빅 박사가 이끄는 세계영양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소 섭취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다 읽었는데 머리 남는 게 없습니다. 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뉘앙스를 느끼면서 풀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처음 글 읽기의 첫 단계입니다. 쉽게 나만의 언어로 줄기를 잡아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는 작고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혈관도 이렇게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잘 혈액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고력이 원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 대표적인 4가지 발라내는 연습을 계속 아이들이 해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런 게 이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어떤 박사가 발표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뭐 이런 거 어느 학교에서 몇 년도 전혀 중요하지 않죠. 발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지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 및 비중 섭취 이런 게 이제 열거라는 거죠. 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엔드 하면서 편한 것만 딱 하나 잡고 나머지는 버리고 갑니다. 자, 우리 건강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건강 이런 거 필요 없는 이런 수식어고 이런 거 싹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영어적 표현인데요. 간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얘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중부정이네요.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이중부정은 결국 뭐예요? 긍정이죠. 아예
지워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나요? 채소 섭취 많이 하면 건강에 좋아요.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 1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쉽게 읽었어요. 첫 문장. 영어는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작가가 딱 때리고 가는 게 가장 많습니다. 두 과일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제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작가가 막 멋을 부려놓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을 요약했어. 이렇게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해석했으면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파악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수능 지문은.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요 문장과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연결해서 각각의 문장을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러면 문장이 연결되는 방식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방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작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복잡하게 썼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를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 나오면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오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그 뒤에가 작가의 주장이니까요. 자, 요걸 파악하면서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글일수록 문장이 이렇게 나올 때 한 5문장 나오는데 전부 다 재진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두 번째, 한 네 번째 잘 이해가 안 갔어. 모르는 단어 막 나오고 구조 안 잡혔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문장에서 주제가 조금 안 잡혔어?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하겠죠? 잡혔어? 그럼 그다음부터 속도 내서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야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많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한번 실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에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실 절대평가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고3을 맞이하는데요. 작년에 1등급이 6% 나왔습니다. 6.2%. 원래 상대평가 1등급이 4%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게다가 작년에 이제 두 문제가 거의 30%의 오답률, 그러니까 3분의 1도 못 맞힌 문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34번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는 늘 킬러 문항이긴 해요. 이 문제가 또 어렵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대조 문제입니다. 대조. 자, 제가 아까 글 구조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어려운 글일수록 이렇게 재진술의 연속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혹은 조금 쉽게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아니면 반론. 그러나 라고 나왔으니까 요 다음이 작가의 주장.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자, 가장 어려운 글이 바로 대조인데요. 자, A하고 B에 대조되는 개념이 이렇게 번갈아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한 세트로 본다면 세트가 반복되는 건데 대조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대조구나 알아봤으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Precision and determinacy. 자, and 나왔습니다. 열고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저는 precision, 정밀성, 정확성. determinacy는 잘 안 쓰는 단어네요. 자, 이런 거 살짝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밀성은 R하고 necessary 어렵진 않지만 웬만하면 다 쉬웁니다. 수식어고. 자, 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성은 requirement 하면은 요구 필수상. 자, 그럼 무슨 뜻인가요? 정확성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이런 식이에요. 수능 영어가. 과학적 논쟁.
결국 뭐예요? 과학에 있어서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하지 않아요. meaningful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요. 결국 과학에 있어서 정확성은 필수입니다. 공감되시죠? 저 정확히 해야지 과학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엔드가 났습니다. Progress in the science. 과학에 있어서의 프로그레스, 발전은 is하고 나왔고요. 자, 여기 쌍콤마, 앞뒤로 콤마 있고 중간에 삽입됐네요. 대표적인 부차적인 정보죠. 지우고 갑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발전은 뭐다?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문장.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려운 거일 땐 두 번 읽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봅니다. precision. 정확성은 과학에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미 잡혔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은 결국 과학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 멋을 부린 수사 요거 다 지워버립니다. 과학은 결국 뭐다? ongoing process다. 계속되는 과정이다.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점점 더 큰 정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과학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 뭔가요? 정확성하고 과학이네요. 파악됐네요. 자, 뭐라고 나왔나요? 과학은 정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과학에 있어서 정확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파악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 문장 어렵게 잡았는데 바로 but 하고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 과학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왔나요? historical하고 나는 history, 역사죠, 역사. 자, representation은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기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건 좀 잡고 갈게요. represent라고 하면 대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lower 이런 단어는 여기 있는 이 예쁜 식물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하다라는 동사는 의미하다, 나타내다 이런 표현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 여기서는 대표하다, 의미하다, 설명해주다, 설명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역사적 설명. 그때 일어난 전쟁은 이렇게 해서 발발한 거였습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설명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왔네요. put A on B. put은 놓다기 때문에 A를 B 위에 놓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근데 뭘 낳는지 볼까요? 프리미엄은 굉장히 큰 가치죠. 가치를 어디 위에 나누냐? proliferation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여기 주석 나왔네요. 증식. 숫자를 늘리는 거. 막 핵 개발하는데 핵의 숫자를 막 늘리는 거. 이럴 때 proliferation하고 씁니다. 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숫자를 늘리는 것에 프리미엄을 놓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는 설명의 숫자를 늘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조 개념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왔습니다. Not A but B.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걸 대조구나. 대조의 향기를 딱 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대조가 될 때는 not A but B 하거나 A가 아니고요. B입니다. 나는 수학이 아니고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대조 개념. 여기에 나오면 이걸 대조구나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이것도 잘 나와요. A rather than B 하고 나면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전 수학이라기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조. 바로 자,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다. while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뜻을 겹수사인데요. 수능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이 반면에예요. 반면에 A는 영어를 잘하는 반면에 수학을 잘하는 반면에 B는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이거를 대조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면 그 구조 분석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작가가 주장하는 것 not A but B 하고 나올 때 A에 있을까요? B에 있을까요? 그죠? B에 나오는 거죠. A가 아니고요. B라고요. B가 작가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가 아니고 refinement. refine은 뭐냐면 석유를 시추를 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제하는 걸 refine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one representation, 하나의 설명을 계속 정제하는 거는 정확성이죠. 정확성. 자, 그게 아니고 역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설명에 가능한 다양한 세트니까 아까 얘기했던 proliferation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나요? 대조. 역사는 정확성이 아니고 다양한 설명을 중시한다. 과학은 정확성, 역사는 다양한 설명. 자, 이렇게 파악됐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istorical insights 하고 났어요. 인사이트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는 또 요거만 나왔죠. not A but B 하고 났습니다. 자, 뭐가 아니라고요? approximation of the truth.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거 정확성이죠. 그게 아니고요. but 하고 뭐가 나왔나요? explosion. 폭발적 증가라는 뜻이죠. 가능한 points of view, 관점이 증가하는 거, 다양한 설명. 그죠? 바로 재진술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진술, 역사는 정확성이 아니고 다양한 설명이 중요하다. 자, 다음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it은 당연히 역사 받아오는 거고요. 역사는, 자, 이번엔 rather than이 나왔네요. A rather than B 하면은 B라기보다는 A입니다. A가 작가의 주장이죠. 그러면 B부터 볼게요. 아닌 거, achieving truth by careful analysis. 아주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진실을 확보하는 거 그거 정확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게 아니고 뭐다? production of a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alternative 모르면 쥐고 가면 됩니다. 열거니까. 새로운 설명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 다양한 설명. 계속 재진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멋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역시 재진술이 되겠죠. 아이들이 처음 빈칸 풀면 빈칸에 들어갈 만 골라봐. 그럼 내가 막 내 머릿속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 과정은 너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걸 이해했느냐를 물어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 안에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 문제예요. 이 글의 주제가 빈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빈칸의 주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주제는 뭐였나요? 역사는 다양한 설명, 과학은 정확성이지만, 자, 그걸 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30%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34번에 전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함정인데요. 부정어 함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빈칸이 들어가는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엄청 길었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빈칸에 주제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questioning하고 부정어 함정이 들어간 거죠. question 한다는 건 뭐죠? 의심하는 거죠. 질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questioning까지 묶어가지고 이 글의 주제가 완성이 돼야 돼요. 뭐를 의심하는 것. 그것이 주제다. 주제는 뭐였어요? 다양한 설명이다. 자, 뭐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양한 설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빈칸 추론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냐면 바로 들어가서 보기 읽어보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가 막 프로세싱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이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기를 읽게 되면 이거 다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답을 고를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여기다 요약을 직접 하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의심하는 것이 다양한 설명을 확보하는 길일까요? 우리 교수님이 내가 되게 존경하는데 임진왜란 일어난 이유가 이런 거래요. 설명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맹신하면 다양한 설명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죠? 교수님의 말씀을 기존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다양한 설명이 확보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은 기존 생각과 가까운 거를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어려운 단어 criteria 하면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s. 역사 설명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기존 생각 아무 상관없네요. 제꼈고요. 자, 2번에 가서 봅니다. Certainty and precision. 정확성. 자, ed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후치수식하는 분사. 이제 이런 게 문법이죠. 자, 끌고 오는,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미 달성된 정확성. 그게 기존 생각이겠죠.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정확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의심하게 되면 다양한 설명이 확보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하나 더 볼게요. Possibilities of alternative는 대안에 이런 거예요. Interpretations of an event. 그 사건에 대안이 될 만한 해석의 가능성. 자, 3번 questioning이 없다면 3번 답이 되겠죠. 그죠? 대안이 되는 해석이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답 보세요. 1번 골라서 25%, 3번 골라서 20, 합쳐서 50%가 넘는 학생들이 1, 3번을 골라왔습니다. 전형적인 오답 유형인데요. 1번은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도 못 잡았고 내용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은 지금 계속 historical representation이란 키워드가 반복됐으니까 키워드 오답 골라서 틀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나요? 부정어 딱 들어가면 그냥 40%일 오답률이 30%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요게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3번 골라서 틀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까지 피해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저랑 같이 이렇게 34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했나요? 첫 번째 문장, 최대한 쉽게 나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얘하고 대조구나 라는 거 파악했고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재진술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구조적으로 읽어내려가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능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부터 고3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고3 올라가서 갑자기 헉 하면서 이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바빠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고3 지문에 노출시켜주면서 구조 잡는 거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쉬운 편이고요. 이제 국어 비문학에 가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논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문학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지문으로 연습하는 게, 구조 연습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더웨이 시간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시간입니다. 240분. 처음에 오자마자 단어 시험 숙제 검사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들어가고요. 오자마자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스닝 먼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숙제용 뼈대 바르기 질문 받고요. 발표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다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새로운 문법 들어가고 나면 그 뼈대 바르기 바로 하면서 또 아이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평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는 숙제 안 해온 친구들 남아서 이제 하고 갑니다. 그러면 숙제 검사하면서 숙제 나머지 공부할 친구들은 바로바로 어머님들께 이제 공지 드립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뼈대 바르기 비중이 커지다가 뒤로 갈수록 그리고 정규반으로 갈수록 학평 비중이 커집니다. 기본반은 시간표가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9시 반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나머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반, 정규반 이렇게 있고요. 문제풀이반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반은 일단 시작이 문법은 처음에 준동사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한 단계가 바로 점프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또 중요한 부분이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사 형태 변화 하고 나면 2개월의 과정이 끝나고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접속사 부분 정리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리스닝만 쭉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여기서 잡혀요. 독해가. 그래서 그때부터 학평이라고 하면 학력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 지문, 기출 지문을 얘기합니다. 그 독해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진단평가 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3개월 과정 다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통해서 얼마큼 많이 성장했는지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정규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규반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준동사 다시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동사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기본반에서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제 비교급, 그리고 복합관계사, 그리고 이런 대명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학평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유형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 유형으로 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제부터 중요한 것들이죠. 중간중간 모의고사 당연히 보고요. 제일 어려운 빈칸 추론, 순서, 그다음에 빈칸 추론만큼이나 못지않게 많이 틀리는 문장 4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는 3일간에 걸쳐서 보고요. 제일 마지막 날 시험은 수능 시험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 과정 요번에 월급만의 경우는 1월 2일 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 동안에는 연휴입니다. 이때는 휴원합니다. 휴원하고 마지막 수업이 3월 27일 날 종강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내신 수업이 편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목반의 경우는 1월 3일 날 개강합니다. 역시 설 연휴 동안에 휴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3월 28일 종강하고 4월 달은 내신 수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저희 강의 편성표예요. 요번에 시작하는 반이 요 반이죠. 이렇게 해서 정규반으로 쭉 이어가면 되겠고요. 자, 정규반은 원래 중3 대상입니다. 중3 대상. 그래서 만약에 중2 학생 중에서 7월 달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직 넘어갈 때 이제 요 수업으로 넘어갈 때 여전히 중2예요. 그래서 기본반을 수강한 친구들에 한해서만 정규반에 수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풀이반은 이제 기수강생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이제 내신 학원 또 다니게 되겠죠. 각각의 학교에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신 준비하고요. 하다가 독해하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갑자기 떨어졌다. 독해 감이 좀 떨어졌다 하면 방학 때 한 번씩 와서 저랑 문제풀이반에서 다시 기름칠 치고 가면 됩니다. 이때 이제 문법 노트 다시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복화 교재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름칠 쫙 칩니다. 그리고 독해 실력 다시 한번 감을 확 올려놓으면 됩니다. 영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임계점을 올라가서 이제 성충권으로 올라가고 나면 자전거 타는 기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안 했다고 해서 까먹는 건 없습니다. 다만 피아노 치는 거하고 똑같아서 피아노 한동안 연습 안 하면 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바짝 또 연습을 해줘야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문제풀이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개강하는 반은 바로 이 기본 1월 달 반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표가 되겠는데요. 저희 네이버에 웨이 영어 검색하시면 바로 플레이스에서 뜹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 블로그 주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자세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과정은 학평의 경우는 고1 지문으로 하고요. 그리고 정규반은 고2, 고3 반반씩 섞습니다. 문제풀이반은 전부 고3 지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화교재 기본은 능률 주니어 실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부터 수능 실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본반을 거치지 않고 정규반으로 바로 오는 경우는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1에서 3등급 정도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수준이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정규반부터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번 반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 기본반, 정규반 같이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반복, 기본, 정규 밟고 올라가실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점수, 숙제 성취도는 매일 밴드 통해서, 네이버 밴드 통해서 피드백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소수종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아이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파악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자세하게 어머님들께 피드백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3까지, 수능까지 손잡고 관리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피드백 정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전화 상담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더 웨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게 독해를 위한 문법 완성. 독해 따로, 문법 따로 이제는 안 됩니다. 자, 수능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전체적인 틀 완전히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등 내신은 당연히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고등학교 내신을 고등학교 중간고사 전에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설렁설렁 가성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나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영어가 되는구나. 라는 유능감을 느끼면, 그러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능감을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게 저희 더 웨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설명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더 웨이 영어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